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출세 벽일에 있다고 합니다. 극우 일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되어야 합니다. 독립정신을 기려할 독립기념관 관장의 일성이 친일파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통분해하실 분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경희 일본구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히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국이 그렇죠. 예, 시국이 그렇죠. 예, 친일파, 매국노가 준동하는 현실입니다. 예,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인권 자주 평화 시민대회 준비로 바쁘신데요. 기림의 날이 그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기림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국가기림일로 제정된 지는 이제 4년째인가 그렇게 되고요. 실은 민간이 먼저 제정을 했어요. 지금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이슈를 이제 국제사회로 여론화시키면서, 아시아 연대회의라는 거를 2년에 한 번씩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피해 국가가 많고 피해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피해 단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피해 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회의, 국제회의가 아시아 연대회의예요. 근데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다가 지난 2012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우리가 제대로 좀 기리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그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개 증언하신 날인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정해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2012년에 정해지고 3년 후에 2015년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가 정했고요. 경상남도가 정하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국가가 이제 피해자 기림일로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제 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됩니다. 그렇죠.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님의 용기 있는 정언으로 시작된 그날이 이제 1991년 8월 14일. 예. 그날을 이렇게 해서 세계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이 됐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 정말 그 위안부, 지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전시성 여성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그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시성 폭력의 문제로 평화의 문제까지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갖고 이 역사 정의가 너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을 너무 주요 요직에 기용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가 제일 먼저 시도되었고 좀 심했던데 그 폐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네. 그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과 부정, 또 이 부정을 넘어서서 완전히 모독과 훼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서울의 수요 집회 가보면 기가 막힌 게 지난번 우리가 수요 집회 갔더니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바로 맞은편에서 굉장히 엄청난 확성기를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데, 더 가관인 것이 일본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남자들, 그 무슨 뭐라고 하죠? 남자들 입는 일본 옷을 네. 유카타라 하나? 네. 그걸 입고 완전히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을 한 30 몇 명을 데리고 갔는데, 네. 아, 정말,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이쪽보다 마이크 소리 더 크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게, 이게 무슨 그 사실이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역사 교육.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 네. 게, 맨 처음에 이제 91년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있고 난 다음에, 솔직히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나서 여성들이, 그 어린 여성들이 얼마나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고 이랬던 것에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바로 그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그게 막 모욕하는 것들이 완전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걸 갖다 제지해야 될 국가 권력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국가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야 될 국가 권력의 요직들에 바로 그런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더 진짜 통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바로 그건데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그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모독의 목소리가 완전히 의기양양하게 득세한 듯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정권의 성격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역사를 제대로 지키는 게 국가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 부정 세력들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집회에 와서 정말 심각한 그 발언 중에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돈 받으려고 하는 매춘녀들이었고 뭐 사기꾼이다. 막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요. 그렇다면은 국가가 이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었어요. 근데 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런 역사부정 세력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고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해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 예. 예. 그것도 정말. 이진숙 그 청문회 때 뭐 법인카드로도 그랬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느냐, 강제적이었느냐라고 얘기해. 논쟁적인 사안이라서 답할 수 없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저도 거기서 열받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상징적인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청소년들에 미칠 것보다 방송들이 청소년들한테 미칠 영향들이 더 큰데. 어떻게 보면 언론은 현 정치 권력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방통위원장 후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논쟁적이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로 그 말 자체가 그 탄핵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냥 바로 또 임명을 강행해버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다는 듯이. 예, 그건 정말 문제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기했을 때 왜 이것을 제기하지? 이거는 너무 국가가 우리 어린 여성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유린당했던 것도 진짜 그리고 그들이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에 밖에
증언하지 못하고 네. 증언하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왜 그럴까? 저는 또 왜 이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면은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하나 있어요. 그 원인 중에는. 그리고 일본의 우익 세력과 한국에 있는 우익 수구 세력들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는요, 그렇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식민 지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진상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네. 일본군 위안부 역사뿐이 아니고 강제동원이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 근데 우리 국가 그거 안 했잖아요. 네.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물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연구도 안 했고요. 다만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해왔고, 그런데 비해서 일본 정부는 이 역사를 덮고 지우기 위한 얼마나 치열한 그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대조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고, 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정말, 이 선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아까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했지만,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세력을 갖다가 독립기념관에 간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인데, 이걸 왜 할까라고 생각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역사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둔감하게 해왔구나. 솔직히 저도 좀 반성한 게, 저도 이제 선생님 만날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쟁 범죄였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둔감하게, 왜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민주주의만 태행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태행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제 좀 저희가 좀 심각성을 더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각성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어찌 보면 국가 정체성의 위기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독립기념관장이 백선엽 장군을 그 친일하고 간도 특설대로 우리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거 부당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익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익태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위기다라는, 이때까지 정말 그 심각성을 넘어서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백선엽이 간도 특설 때 그 친일 활동, 정말 독립군을 살상했던 그걸 정당화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일제 식민지배 역사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라든지 역사수성주의자들의 이 논리가 더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일제가 말한 아직도 내선일체라는 숙국의 한 부분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작년에 뭐 김명시 장군 얘기도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 중에서 발굴되지 않은 독립운동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해도 시원찮을 뒤에 네. 너무 간도 특설대의 그 범죄는 너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뭐 그 일본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죽이는지 되게 충성 경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갖다가 억울하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스럽고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독립운동 역사를 다 지우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일제 식민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절 문제.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독립운동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국가 거예요. 정체성만 무너져 또 그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과 조국과 우리를 그 위해서 피 흘려 목숨 바쳐 했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이라면 네. 앞으로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다.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저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국가관이나 네. 국가 지도자로서 혹은 국가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철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네. 이런 자들이 국가 요직에 네. 전부 등용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국가가 우리 너무- 위기라는 거죠. 예. 또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국가가 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심지어 노동운동을 파괴할 사람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그렇죠. 예. 예. 심지어는 친일파가를 청산하지 않아서 우리 근대가 됐다는 둥, 전혀 해줘야지 말아야 될, 청산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친일파만이 아니라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참. 그리고 이 위안부, 이때까지도 정말 91년도 그 김학순 할머니의 그 용기 있는 증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위안부 할머님들이 증언할 때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언했잖아. 어떻게 당했는지. 그랬는데, 그런 증언들이 있으면서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이 제일 위안부 운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녀상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 예.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번에 베를린 소녀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너무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는 저들의 극우의 그 얘기들을 갖다가 방조하고 있는데 비해 갖고 소녀상을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도 막 방해 공작들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저는 특히 베를린 소녀상 문제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데요. 베를린에 소녀상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저는 유럽에 예. 소녀상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이탈리아 어느 섬에 한 군데 겨우 하나 더 세웠어요. 근데 독일에는 한 4군데 정도 소녀상이 세워져 있어요. 네. 프라이부르크에도 있고 카셀대에도 있고 그 베를린 그 밑에 구에도 있고. 근데 이 지역 외에 프랑스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벨기에도 없고 덴마크에도 없고 유럽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특히 더 집요하게 이 베를린의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그렇게 매달리는구나, 그렇게 짐작되기도 해요. 베를린 소녀상을 세운 베를린의 코리아 협의회가 그 베를린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도 만들었어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작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여러 학교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 연구생들이 찾아와서 자료 조사하고 가고 계속 온대요. 근데 그렇다면 이 역사관을 이제 그 연구자들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면 그게 계속 유럽 지역으로 아마 퍼져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박물관 정말 중요한데 일본 정부가 그 박물관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다 조정해서 후원을 끊고 있어요. 후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실무자 월급 줄 돈까지 없대요,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위기래요. 이 소녀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 폭력에 이제 경종을 울리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상징물이자 또 하나는 이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겠다는, 않아야 한다는 이게 세계 시민의 다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향한 또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의 실천의 일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갖다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자기네들의 이 역사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게 아니고 민중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날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사실 그 전시성 폭력의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낸 게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민간 그 위안부 운동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대협이 이거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올려놨잖아요. 네. 이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이 민간이 이렇게 하는 일에 그 질질 마지못해 끌려왔어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2011년에 발표된 헌법소원 결정, 판결. 그 어떤 헌법소원인가 하면은 그 위안부 단체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는 이거는 불법이다. 헌법 위반이다. 네. 라는 소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제소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맞다라고 판결해 줬어요. 이제 그런 그 판결문을 나는 다시 지금 윤석열 정권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싶은데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 피해자가 났던 그런 위안부 관련 소녀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이 뜯어말려도 나서서 그렇죠. 이게 문제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언론이 그 정부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비롯해서 이제 저는 소녀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 독도의 문제도 그렇지만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더 가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만행이 전 세계적으로 폭로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더 그걸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핵오염수를 갖다가 뭐 핵처리수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독도 문제를 또 이렇게 자꾸만 역사를 계속 이런 시도들이 그냥 그 과거의 문제만을 갖다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들도 계속 그런 체제들을 갖다 온전시켜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어쩌면 최근에 아까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처리했다. 이런 문제들을 후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비해 갖고 일본은 너무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제 심지어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들도 2005년부터 시작해갖고 너무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성 인권 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활동을 도대체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죠? 그건 여성 운동은 이제 오래됐고요. 네. 40대 초반부터 한 거고, 근데 여성 운동의 연장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접했죠. 이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2004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여성에 대한 착취, 차별, 학대, 폭력의 총체적인 아주 집합적인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예요. 네. 사실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훼손하는 논리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국가가 어쩌면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답답하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그 극우론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계속 네. 하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핵심이 그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의 그 역사 수정론자들이 말하는 그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논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인이 총칼 들이대고 강제로 쇠사슬로 끌고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강제라는 거와 자발성이란 게 꼭 총칼 들이대고 끌고 가야만 강제는 아니거든요. 그 윤석열 정권이 여성가족부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바보 같은 너무 엉터리 없는 말을 했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 굉장히 구조적인 성폭력이고 구조적인 강제동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가 그 침략 전쟁을 위해서 그 군사들의 그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위안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국제법 때문에 내놓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일본 국내에서나 조선에서나 이것을 은밀하게 그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이장들을 동원한다든지 매매업자들을 동원해서 그냥 군인들의 성적 위안부로 간다 하면 누가 딸을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장에 취직시켜준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근데 데리고 이 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들도 다 있었잖아요. 예, 그죠? 증언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는 바로 성노예였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뭐 칼 들이대고 끌고 가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정말 약취 유인이고, 취업 사기고 또 막 납치되신 분들도 있고. 예, 납치도 있어요. 막 전쟁 막판에 가서 너무 급하니까 그때는 그냥 바로 막 납치해 간 사례도 꽤 있어요. 근데 자발성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자발은 내가 무엇을 하러 어디에 어떤 일을 하러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가야 그게 자발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서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난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야 자발성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속아서 갔고, 가서도 도망 나오다가
그 죽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나올 수도 없었고 완전히 묶여 있었고,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논리, 정말 이거 기가 자체가 막혀요. 지금 그때의 범죄도 예. 저는 일본의 그때의 범죄도 반인륜적이었고 정말 만행이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죠. 그럼 지금 역사 왜곡 부정을 바로 좀 전에 이런 논리로 네. 뭐 총칼 그리되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조금만 알면 다 인신매매업자하고 뭐 계약한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인신매매업자가 그 당시 우리 끌려간 우리 피해자 어린 소녀들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피해자가 거의 없었어요. 한 8, 90%가 무학이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작성했겠어요? 이건 조금만 들여다보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일본의 그 위안부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그렇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 필리핀도 네, 있고. 필리핀도 있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전쟁 범죄를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쟁 범죄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했는데 유엔에 예, 이제 몇 개 소위원회가 인권 관련, 예, 여성인권 소위원회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폭력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그냥 이제 우리 얘기만 듣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1년 동안 한 3번의 보고서를 받았어요. 실제로 이건 만약에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인데 이게 정말 사실이 맞냐라고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진짜 독일의 홀로코스트만큼의 범죄죠, 이건 여성에 대한.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었지만 이제 역사 전쟁을 하셔야 될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돼서 이제 그 마창진 시민 모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지금 창원에 한 분밖에 안 남아 계신데 또 이분마저도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거동도 안 되고 소통도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노쇠한 분들의 너무 건강이 예민하기 때문에 자주 접촉도 못하고 그런데 그 전에는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이제 그분들이 정말 과거 그 고통스러운 경험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위축된 심리,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의 고립,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걸 지원하는 활동을 이제 이것저것 했었어요. 그 구감독이랑 또 박수기 할머님도 모시고 목욕도 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여행도 가고 막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들의 피해자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위안부 그 활동들이 다 끝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모독하고 그들이 한 번도 더 생전에 사과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과 이렇게 역사 진실을 밝히는 운동들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역사가 지금 하신 말씀대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저는 피해자는 그럼 누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제대로 해결하자라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거는 인류가 그동안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그 소비하고 매매하고
해왔던 게 인류 역사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매매된 여성들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시나 분쟁 지역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매매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와 억압과 폭력에 대한 인류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은 그전에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였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였고 한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시뿐이 아니고 어쨌든 약한 자에 대한 그런 폭력, 특히 성적 폭력, 사람의 몸을 매매하고 돈으로 사고 팔고 소비하고 이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은 안 된다라는 어떤 시금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금석이 안 만들어질 적에 계속해서 여성은 그렇게 취급되고 그럼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면 피해자는 직접적인 모진 경험을 겪은 분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여성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피해자가 없는 시대란 말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여성의 몸을 함부로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뭔가 판결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권 정의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8월 14일 날 기림의 날 행사 명칭도 인권, 자주, 평화, 시민대회, 시민대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 좀 이제 세계의 절반은 여성이고, 예, 또 많은 그거 한데, 특히 요즘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 간에 성적으로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저 페미다, 막 이렇게 하고, 예. 서로 하는. 예.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이게 꼭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정의가 바로 서면은 다른 어떤 민주라든지 이런 정의도 같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짧다고 폐미 같다고 해서 폭력을 하는 사건 이런 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아직도 가부장적 남성 권력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약자 혐오도 현상들이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요. 데이트 폭력.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셨는데 이제 남녀가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나는 그만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네. 아무런 억압이나 아무런 폭력 없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피해 당하는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가 나를 그만 만나겠다고? 어디 감히? 그래서 살해되는 여성들이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사회폭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묵인하면 안 돼요. 네네.
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아까 그럼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 피해자라고, 우리가 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는 그때만의 피해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그 가부장자 여성의 그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이 우리처럼 잔존하고 있다. 이게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해주시고, 마마 진짜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사회적 인식도 많이 이제 나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직도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일 문제로 바라보고 반일 성격으로 규정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게 걱정이 돼요. 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반일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훼손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한국에도 많아요. 네. 그렇죠. 어느 곳곳에 가도 많아요. 이거는 일본과 한국의 문제나 반일 문제가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 인권의 문제고, 다만 가해자가 일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제대로 청산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하고의 이제 그 갈등이 계속 남아 있는 것뿐인데 이거를 반일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일본에 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거의 뭐 정의가 역사를 갖다 왜곡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그 역사를 바로 이렇게 세우자라는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정말 좋은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아닙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일생을 시민운동에 하신 이경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윤택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삶의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 정의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송곳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